이번에는 2022년을 위한 증시 스토리텔링 특집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합니다.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시기도 하셨고요. 다방면에 굉장히 심도 있는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이십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경일남. 네. 저도 유튜브 살짝 봤고요. 책도 이제 뭐 목차라든지 내용들 쭉 봤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특별히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가 또 이제 연말이고 마지막 거래를 그렇습니다.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작년과 같은 상승이나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1년도도 그래도 이제 많은 희망을 갖고 왔는데 2022년은 또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또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정상화되는 거냐, 우리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경제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 주셨더라고요. 좀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해의 경제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예. 그래서 2020년을 대전환점으로 표현을 했었고 2021년, 지금 2021년의 모습을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엑싯.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해. 그리고 22년, 내년 경제를 회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귀점.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총량적인 면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가는 해. 근데 이전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 총량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은 완전히 바뀌죠. 그렇겠죠. 전혀 달라지는 환경에 놓인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22년 경제를 좀 주목할 때 이제 글로벌리 큰 뷰를 갖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불균형 회복입니다. 불균형 회복. 예.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균형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 백신을 먼저 확보했느냐, 또 의료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치료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정말 뚜렷하게 폭발적인 회복이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시간까지 주요 신흥국들은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프리카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10%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 불균형 회복이 전개되고요. 이것이 가장 큰 골자인데, 그것 때문에 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다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도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겠죠. 물론 미중 패권 전쟁도 이유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뚜렷하게 회복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폭등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이 전체적인 구조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신흥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받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신흥국들의 공장 셧다운, 탄광 셧다운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가 어려운 구조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서 22년에 투자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단어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전환점. 이탈점, 이탈했다가 이제 약간 회귀로 돌아가는데 그 회귀 안에서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보급된 선진국은 뭐 왕성하게 소비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지만, 뭐 누구나 보듯이 지금 이머징에서는 뭐 확진자라든지 뭐 어떤 병원 시스템이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증권사에서 내년을 바라볼 때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이라는 좀 또 다른 이슈가 있고, 유럽은 또 최근에 보면 네덜란드라든지 봉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선진국을 그래도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시는 편이시죠? 뭐 물론 긴축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신감. 그렇죠. 낮은 금리가 아니고도, 유동성 공급이 아니고도 경제가 적당하게 선순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명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긴축의 시대가 혹은 그 긴축의 시계 자체가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경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제 흐름 속에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신흥국들이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신흥국들.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머징 주요 기업들은 달러채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탈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이 달러 강세 기조가 22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신흥국에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빠르게 네. 회수되고 있고 지금 이미 21년에도 회수가 되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대상국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었던 것이고요. 네. 이렇게 회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신흥국들은 하물며 실물 경제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전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먼저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다 보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 통화 가치가 더 벌어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흥국 불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흥국의 역할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제조업체로서의 아니면 값싼 이제 노동비를 활용한 네. 글로벌 이제 메이커들의 어떤 생산 기지 역할을 했는데 네. 공급망 이슈가 이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터지다 보니까 아주 네.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머징이나 신흥국한테는 또 약간의 뭐랄까요 이게 성장의 한 축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이제 공급망이 바로 내년에 이제 그 뭐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급망 이슈는 자기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급망 이슈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진단하기보다 최근에 나왔던 경제전망 보고서가 이제 OECD 보고서인데요. 네, 네.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한 200여 페이지 들여다보면 거기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역시 공급망 병목 현상. 맞아요. 이게 언제 해소될까라는 것을 다루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린다면 네네네. 주요 기업들한테 이제 구매 전략 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매 전략 담당 부서의 헤드급들로부터 설베이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것 같냐? 왜냐하면 구매 담당 부서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요. 그렇죠. 가장 선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물론 산업이나 여건마다 기업 어떤 대중소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3분기 정도,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22년 3분기까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산술적으로만 해본다면 대략 한 8, 9월 정도까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들도 대처를 하지만 나라들이 대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든가 그렇죠. 리쇼링 정책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로부터 좀 문제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공급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정부에 계속 제안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예. 소재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요소 생산 여부를 기업들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죠. 그렇죠. 요소를 내가 생산할 것인가 중국으로부터 사올 것인가는 수익성의 잣대로 판단할 일이지만 네. 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100%의 요소를 어떻게 전량 해외에 의존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요소를 적어도 5% 정도는 생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재 공사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그런 걸 저도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의 대응도 있지만 기업들의 대응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하나의 2000년대 토대였다면 경영 전략의 근간이었다면 지트 방식이죠. 근데 이걸 아예 무너뜨리고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 혹은 그 지역 근처에서 생산을 완료하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실제 숫자적으로 나온 것이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으로 가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스스로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해먹겠다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반도체였던 그러겠죠. 거고, 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이런 핵심 산업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국내에서 다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가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제안해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더 동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아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더 회귀점, 불균형의 회복 이런 게 더 와닿습니다. 저도 이제 그 OECD 보고서를 12월에 냈던 거 밸런싱 액트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기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약간의 이제 그로잉 임밸런스라 그래서 불균형이 더 세진다 이렇게 단어를 선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정확하습니다. 실장님 거를 봐서 OECD에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들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쇼어링 우리가 선진 시장의 소비가 있는 쪽으로 뭔가 더 값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그동안의 사이클이었는데 그렇죠. 선진 시장 내에서 이제는 약간의 어떤 뭐 자동화 기술도 있는 데다가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뭔가 갑자기 공급망이 훼손되는 이슈는 좀 제거하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굵직한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은 뭐 현지에 가서 생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를 들여다 보면 조금은 걱정인 부분도 있는 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니까 GDP 대비 107%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리는 벌써 2번이나 올렸거든요. 한은에서 약간은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금리를 또 올린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부분들도 약간 고리가 깨져갈 가능성에다가 당장 내년만 놓고 보면 내수가 과연 살아날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어요.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야 될 거시경제 변수 하나가 심리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2020년 2분기에 정말 움푹 패였다가 역사적 저점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다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온 거예요. 물론 확진자가 계속 늘고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2020년 2분기랑 비교하면 그 불안감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요. 마스크 끼고 대면 활동 다 즐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코로나19가 지워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선언이고 물론 오미크론이나 앞에 있었던 델타 변이와 같은 그런 변이가 일시적인 충격을 주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조는 명확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소비 전체가 회복된다기보다는 억눌렸던 소비 품목 주로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 면세점업, 뭐 이런 항공 서비스업, 그 밖에 여러 대면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총량적으로는 회복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구조는 여러분 눈에 드리워질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산시장 중에서 여러 시장들을 전 다 보고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요? 정말 재밌게도 모든 자산시장이 코로나19 이후 급등했거든요. 뭐 15, 20% 상승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자산시장만 예외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다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가요? 재택근무도 하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일부가 오피스죠. 근데 나머지 일부가 중대형 상가와 소형 상가인데 오프라인 활동. 그렇죠. 특히 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역사상 고점입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공실률을 결정하는 것이 창업 의지와 폐업 의지 이 수급에 의해 결정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창업 의지가 위축됐었고 폐업 의지가 강했었는데 이 창업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22년 상반기에 특히 치료제의 확산이라든가 정말 말 그대로의 이 변이로부터의 이탈 이런 것들이 선언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 이런 조치가 22년에 있게 될 경우
창업 의지가 제가 이런 표현을 강의 중에 했었는데 예. 그 표현을 또 많은 그때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표현이 그렇게 그냥 저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예.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누가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뭐냐면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는다예요. 자영업자는 취업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한다는 거죠. 여건이 되살아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이 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지점이 22년 상반기 보통 1분기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고 저도 실제 그런 조치하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이 저도 이제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 네. 강남도 마찬가지인 게 임대 붙여놓은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나가고 있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율이 드러난다. 네. 그럼 임대료가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개인들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리츠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리츠를 통한 투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거액의 돈을 갖고 계신 분은 뭐 꼬마 빌딩 하시는 네.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리츠를 갖고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저도 오늘 좀 딱 네. 괜찮은 아이디어를 공실률추이를 좀 많이 들여다보시면 공실률추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악재가 가장 강할 때 사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이 공실률의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일까? 그럼 어느 정도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이게 또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투자와 관련된 얘기로 이제 끌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러 방면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이제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대단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네.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든지 메타버스, NFT 어떻게 보면 한 얼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또 교수님께서 보기에 내년에 또 다른 또 주도 테마가 뭐 상업용 부동산도 하나이긴 네. 하겠지만 네. 또 될지 그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21년 경제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NFT의 해라고 네. 해도 정말 그쵸.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확대 적용되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점은 보통 과열입니다. 1단계가. 그리고 투기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뭔지 모르고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에는 메타버스와 NFT의 어떻게 보면 과열적인 양상까지 나타났었죠. 21년 3분기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그 과열이 완화된 상태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뭐 검색어 수라든가 투자 유입액이라든가 거래 건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와 NFT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거죠. 과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였지만 21년에는 메타버스와 NFT가 등장한 거고 22년에는 특히 CBDC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죠.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CBDC의 범용화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요 테마가 될 텐데 말씀드린다면 1단계가 과열이나 투기였고요. 2단계는 당장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산업화되는 거예요. 미술품 거래라든가 디지털 컨텐츠에 산업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 토큰 경제에 편입해서 NFT를 활용해서 리셀 시장에 이 운동화를 판매하는 스티븐 커리. 그렇죠. 네. 그런 모델을 계속 도입해 나가는 네. 산업적 활용이고요. 3단계는 비로소 전 산업에 걸친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활용 안 되는 산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NFT나 메타버스도 처음에는 투기, 과열로 시작됐다가 2단계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활용되다가 네. 전 산업에 활용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적 활용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22년은 그 산업적 활용이 집중되는 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볼륨이 굉장히 커지는 굉장히 하나의,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메타버스 관련주다, 뭐
NFT 관련주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산업 전반에 아예 흡수돼 버리는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흡수됩니다. 전체 생산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네요. 보면 21년 지금에도 핵심적인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관심이나 이슈가 네. 덜해진 것뿐이지 산업 저변에 다 활용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NFT를 몇 개 발행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정말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 매년 경제전망 책을 내는데 경제전망 책의 그 표지를 NFT로 네 권을 다 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서 여러분 이 토큰 경제나 NFT라는 기술적 이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게 어디까지 적용될까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단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메타버스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아바타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이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안전교육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죠. 근데 현장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술은 뭐냐면 현장을 다녀와라 이거예요. 건설 현장을 직접 다녀와보고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어디서 철골이 떨어지는지까지 직접 현장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는 정말 단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영역에 걸쳐서 메타버스나 NFT가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목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그동안 냈던 자료들을 NFT화 시켜서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아까 상업용 부동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년에 우리가 유망한 투자처라고 할까요? 물론 흔히 알고 있는 기존 자산도 될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다른 테마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미 이야기를 던졌고 우리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M+라는 유료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칼럼을 이미 던졌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에 투자하라 이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었냐면 2021년에는 국제 유가에 투자해야 된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 원자재 가격의 대장주가 원유이기 때문에 원유 선물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273페이지에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오히려 공급망 리스크로서 여러 원자재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22년에는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원자재 중에 모든 것이 아니라 소위 친환경적인 접근 하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 자동차 배터리 이런 친환경적인 산업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친환경 산업의 필수 소재로 들어가는 마그네슘, 리튬, 흑연, 팔라듐, 히토류 이러한 비철금속 광물 이런 광물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광물을 포착하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도 좋겠고요. 매우 유망하겠죠. 그리고 그런 광물자원 가격에 추종하는 ETF 상품도 아주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부터 인사이트 있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